얘들아 안녕. 쌤은 생활과 윤리를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함께 하게 돼 작년에도 봐서 알고 우리 너무 친숙한 관계니까 굳이 소개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생활과 윤리를 배우게 될 건데 선생님이 원래는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그 1회 만에 학습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더 듣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던 익숙한 방식으로 이번 시간부터 수업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파트, 특히 이 생활과 윤리 학습지 1에 되어 있는 윤리학의 분류, 윤리학의 의미, 그 다음에 도덕적 탐구의 방법, 이것들은 뭐 인강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다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거에 비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맨날 있었던 그 학습지 밑에 보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의 삶이 계약과 법의 이행으로만 이루어져도 될까? 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질문으로 한번 달아봤어. 이번 학습지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런 법이나 계약이 없다면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사는 게 힘들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계약과 법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역시 또 인간의 세계가 팍팍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답변들을 보내주었는데 대부분 답변들이 계약과 법의 이행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어려울 것 같다. 살기 힘들 것 같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선생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계약과 법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우리가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뭐 사회계약설도 있었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법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무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다 우리가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윤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을 한 게 바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에요. 이 생활과 윤리라는 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윤리와 사상하고 뭐였지? 고전윤리? 이렇게 두 가지였나? 이랬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오니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오잉? 이건 무슨 과목이지?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수업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상으로는 윤리와 사상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빈칸 채우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수업을 선생님이 녹화를 해서 올릴 건데 방식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이 있는 학습지를 놓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채워가면서 뭐 답도 알려주고 했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기 이렇게 빈칸을 같이 채워가는 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윤리학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리학이라는 게 뭘까? 학이라는 거 보니까 어떠한 학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윤리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윤리라는 게 뭔지 윤리학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윤리학의 의미와 성격을 볼 건데 윤리학의 의미
도덕적 땡땡과 땡땡을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뭐 규범과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적어줬는데 그 말도 정답이지만 먼저 규범과 자, 이렇게 당겨볼게요. 규범과 그 다음에 의무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윤리학 자체, 윤리학 그 자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건 법보다 조금 약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의무,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무엇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럼 이런 윤리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본다면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 시비라고 하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 선, 악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 문제를 명료한다는 것은 선명하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윤리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분류가 나눠질 수 있어. 윤리학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인강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윤리학의 분류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의 1번 문제로 단골 출제가 되었어. 거의 한 80, 90% 정도.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가 아니지.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냈던 그 모의고사 푸는 과제에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써 있을 거야. 뭐 2018학년도 6월 모평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면 꼭 모평이나 수능의 1번 혹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되었던 파트라는 거. 그래서 이 윤리학을 잘 분류할 수 있어야 우리가 1번 문제를 기분 좋게 맞추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내겠죠.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의 분류를 한번 볼 건데 먼저 윤리학은 크게 규범 윤리학, 그리고 메타 윤리학,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윤리학 이렇게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규범 윤리학에서도 각각 두 부분, 메타 윤리학은 세 부분, 그리고 기술 윤리학 이렇게 되니까 내용이 조금 상당하죠.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범에 관해서 탐구하는 윤리학이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뭐를 탐구할까? 많은 친구들이 답을 맞췄더라고요. 바로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규범 윤리학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생각이 났는데 여기 부분을 빈칸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확실하게 눈에 띄겠죠? 자, 선생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이 빈칸을 열심히 같이 채워가면서 하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학습지 하고 그다음에 위에 질문 쓴 거를 선생님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게 그 학습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과 다시 윤리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순서대로 이론 규범 윤리학부터 봅시다. 규범 윤리학 안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론 앞에 규범 앞에 이론이란 말이 또 딱딱한 말이 하나 더 붙었어.
우리가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딱딱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론 머리만 들어도 골치가 아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대부분의 윤리학 내용이, 학자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학문의 목적은 윤리 이론의 정립 및 정당화입니다. 윤리 이론을 정립하고 정당화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칸트 잘 생각해봐. 칸트의 윤리학을 배웠어. 칸트의 윤리학의 내용이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었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을 할 때 의무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했지.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제시를 하면서 그것이 왜 맞는지, 왜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론을 탄탄하게 잡아놓으면 윤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그 토대를 세울 수가 있겠지. 내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할 때 나는 칸트의 의무론을 따라서 행동을 한 거야. 혹은 나는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고려해서 행동을 한 거야 라는 식의 내가 어떤 근거를 세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도덕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칸트의 의무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그리고 더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샌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런 윤리 사상,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론 규범 윤리학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주로 작년에는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윤리학에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올해 1년 동안은 이론에서 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응용된 윤리학을 배울 거예요. 그 윤리학이 바로 뭐냐면 응용 규범 윤리학입니다. 이렇게 땡기면 응용 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인데 기본 베이스는 규범 윤리학이야. 규범 윤리학을 바탕으로 한 응용 버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실천 윤리 혹은 실천 규범 윤리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다 같은 윤리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 윤리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실생활에 실용적이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 응용 규범 윤리학의 핵심이야. 근데 왜 이렇게 실천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까? 갑자기 생겨났을까?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생겨나기 시작했어. 왜일까? 그치. 옛날에 있었던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를 포함한 소크라테스의 윤리, 공자의 윤리 이런 것들 다 옛 거란 말이야. 옛날 거, 옛날 거. 왜 너네 조금만 나이만 들어도 너네 막 말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꼰대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 나이 든 사람들을 속으로 선생님도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 옛날 거란 말이야. 옛날 거니까 지금 현대에 적용하려면 어때? 그치. 막 현대의 그 사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순한 옛날의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단 말이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발전들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또 다른 윤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윤리학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응용 규범 윤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흐름이 생기게 된 건데,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해서 뭐를 해결하고자 하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답을 잘 써줬어요. 실생활의 윤리 문제.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응용 규범 윤리학 혹은 실천 윤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급박해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쭉 1년 동안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학문이 바로 이 응용 규범 윤리학이라는 학문이야. 그 전 시간까지 작년까지는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가 올해 1년 동안은 응용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단순히 칸트의 사상만 가지고 뭐 벤담의 사상만 가지고 혹은 뭐 순자의 사상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생활의 문제들은 단순히 하나의 측면에서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임신 중절, 쉽게 얘기하면 낙태라는 사회적 문제가 생겼어. 사람들이 낙태를 너무 많이 해. 그랬을 때 단순히 낙태의 문제가 생명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문제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법과 또 관련이 되어 있지. 이렇게 낙태라는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단순히 낙태를 찬성한다. 여자의 그런 선택권을 존중해줘야지 낙태를 찬성해 라고 한다면 반대편에서는 그럼 그 아이의 생명은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해도 좋다는 거야? 라고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실생활의 문제들이 우리가 한 가지의 원리만 가지고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학문 혹은 관련돼 있는 학문과의 상호 협력을 중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다 융통성 있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성격을 바로 우리가 학제적 성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제적 성격이다라는 거. 응용규범 윤리학은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인접학문과 다른 학문과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연계되어 있는 학문과의 상호 협력을 중시한다라는 거야. 앞에 이론 규범 윤리학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각자 자기 사상가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사상을 정당화시키기에 바빴다면 이 응용 규범 윤리학은 단순히 사상가들이 자신의 사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상들을 응용하고 다른 학문과 다른 분야와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런 성격을 학제적 성격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생활의 윤리 문제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보자면 바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과학이 없진 않았지. 과학이 있었지만 그 요즘 들어서 더욱 빠르게 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과학기술이에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뭐 2000년대 뭐 획기적인 사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바둑으로 알파고가 인간을 이긴다든지 이런 것들 막 인간을 대신할 로봇이 등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모습들인데 놀랍고 또 신기하면서도 선생님은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 아직 인간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생겨나는 윤리적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해서 이러한 문제를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학자가 있어. 바로
요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뒤에서도 또 이 이름을 듣게 될 건데 이 요나스라는 사람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만큼 인간의 윤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도덕적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바로 윤리적 공백이에요. 요나스는 이 윤리적 공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한번 그려볼까? 그 그림판. 자, 윤리적 공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걸로 하면 되려나? 브러쉬가 더 나으려나? 마우스 어딨니? 자,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우스로 그려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이거 너무 그런가? 다시 되돌리기. 직선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자, 여기가 세로축. 아닌데? 자, 됐어. 이제 다음 줄을 그려볼게요. 아니야, 왜 이래? 자, 여기가 가로축.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하냐? 과학기술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올라가. 이렇게 발전을 해. 엄청 가파르게 발전하는 거지. 거의 막 45도야. 그런데 인간의 윤리라는 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얘가 바뀌었네? 이건 아닌데. 선생님 그래프편을 많이 써보지 않아서 다시 직선으로 돌아왔어. 자, 과학기술이 빨간색이야. 이렇게 증가를 해. 얘가 과학. 과학기술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엄청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무슨 색으로 할까? 초록색 대비가 되게. 인간의 윤리라는 거는 그냥 계속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정도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고대 옛날 사람들의 윤리를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발전이 그만큼 더딘데 윤리는 이렇게 발전이 더딘데 과학기술은 인간의 속도를 이겨서 너무 빨리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여기 이만큼의 공백이 생기겠죠. 보여? 이만큼? 이만큼의 공백. 이거를 바로 좀 답답한데? 여러분도 답답하죠? 윤리죠? 다음에는 선생님이 그림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너무 허접하다 근데. 나 이렇게 수업해서 올려도 될까? 윤리적 공백이다 라고 하는 거야. 과학기술과 윤리, 인간의 윤리가 그 간극으로 인해서 급격한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공백 현상을 바로 윤리적 공백이다 라고 요나스라는 사람이 명칭을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응용규범 윤리학이라는 거야.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용규범 윤리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론규범 윤리학과 응용규범 윤리학을 포함한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 아마 인강도 듣고 선생님 설명도 들었으니까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믿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수업이 끝나고 1대1 채팅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자,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규범 윤리학에 이어서 또 아예 새로운 윤리학의 학문 중에 하나인 메타 윤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이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한다면 이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이라는 게 과연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그런 판단들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학문이 바로 메타윤리학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학문이 바로 메타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윤리학에도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의미론적 접근 방법과 논리론적 접근, 그리고 인식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론적 접근은 말 그대로 도덕 언어의 의미를 판단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말 쓰지. 그 사람은 참 선해, 그 사람은 참 착해 라는 말을 판단을 내리는데, 그때의 선하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선하다 혹은 착하다 혹은 악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의미, 도덕 판단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의미론적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 논리론적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논리를 판단하는 거야. 논리가 타당한가.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 아마 이 노트북으로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 타자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타자 소리가 너무 커서 막 귀가 너무 아프다, 막 깜짝 놀랬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그 과제를 제출할 때 얘기해 주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써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논리적 접근은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 판단의 방법으로, 도덕 추론의 방법으로 예전에 3단 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방식으로 우리가 도덕 추론을 내리는 연역법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추론을 통해서 나온 도덕 판단이 과연 타당한가? 그게 올바른 단계를 거쳐서 그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타당한 추론 방법인가 라는 것을 검토하는 게 바로 논리론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추론 규칙을 검토를 해보고 이 규칙이 타당한가, 그리고 또 이 내린 결론이 논증 가능한가, 이것이 증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바로 논리론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론적 접근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추론을 할 때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게 바로 이거야. 4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도덕 추론을 내렸어. 그 추론에 대해서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타당한 논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실명제와 당위명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명제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어떠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그 사실로부터 당위명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인간으로서 따라야 하는 그런 규범 명제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갑자기 하느라 잘 적절한 예시는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사실 명제 중에 새가 하늘을 난다 라는 사실이 있어. 새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내가 지금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저 새가 참 하늘을 잘 나네, 새가 잘 날고 있구나 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걸로부터 바로 당위 명제를 도출을 할 수 있는가를 되물어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새는 반드시 날아야 하는가? 새는 반드시 날아야 한다 라는 명제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타당한 것 같아요?
사실 명제 새는 하늘에 난다로부터 새는 반드시 날아야 한다 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많은 친구들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그냥 아예 도덕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긴 했지만 도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메타 윤리학은 이 질문,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얘기를 해. 사실 명제로부터 바로 당위 명제를 추론해내는, 그럴 때 바로 이런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새가 나는 모습으로부터 새가 반드시 날아야 한다라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론적 접근은 이런 식으로 논리성을 판단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인식론적 접근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 발음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 인식론적 접근. 나만 어려운 거 아니겠지? 인식론적 접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인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학문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지.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할 수 없다.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인지주의가 바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진리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어. 도덕이라는 거,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는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도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반면에 이 인식론적 접근의 비인지주의, 다시 얘기하면 도덕은 우리가 인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진리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알아채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학습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 규범이라고 부르는 거, 의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발생한 거냐? 바로 우리의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야. 도덕이라는 거 너네가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인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이 상황이 좋으면 착하다,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쁘다, 악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모티비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모티비즘. 우리가 감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이모션이라고 하지. 이모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모티비즘.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어떠한 우리가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뭔가 이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모티비즘까지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 윤리학의 분류에서 마지막은 기술윤리학입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이나 풍습 등을 경험적으로 조사해서 기술하는 거야.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테크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는 거, 적는 거. 적을 때 우리가 기술하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하는데 그 말에서 나온 기술윤리학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판단이나 나의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적는 학문을 바로 우리가 기술윤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립은 중간에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가치의 중간에 있다라는 거야. 옳지도 그르지도 않고 딱 그 중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윤리학 이렇게 규범 윤리학,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 그리고 마지막 기술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나 그 선생님이 나눠준 기출문제들을 보면 이제 이 얘기가 규범 윤리학의 응용 규범 윤리학을 말하는 입장이구나, 얘는 메타 윤리학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부분은 짧으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윤리 문제와 윤리적 탐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윤리학이 이런 분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천 윤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 방식도 알아야겠지. 그래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 탐구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윤리적 쟁점을 확인해야 돼. 지금 뭐가 발생한 문제에서 뭐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냐는 거야. 아까 예를 들었던 낙태를 쟁점으로 한다고 하면 낙태에서 지금 중요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입장이 뭐냐면 산모, 여자의 선택권, 개인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낙태가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 입장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윤리적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원인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입장 채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수집까지 하고 나서 어떠한 한 가지의 입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 나는 낙태에 찬성한다. 혹은 나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채택을 하고 그냥 나는 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따른 근거도 제시를 해야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낙태를 찬성하는 게 옳은지, 낙태를 반대하는 게 그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지. 그래서 정당화 근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역할 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예요. 역할 교환 검사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 낙태에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지. 만약에 당신이 태어날 그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라면 낙태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지. 역할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도덕 판단에 대해서 확고하게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 교환 검사가 있고 두 번째는 보편화 결과 검사인데 얘 역시 낙태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보편화 결과 검사에 따라서 만약에 낙태가 합법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낙태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수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 이 질문의 요지는 뭘까? 그렇지. 이 낙태라는 거, 어떠한 도덕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허용이 됐었을 때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논리나 입장,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허용한다면, 찬성한다면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자신의 그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 역할 교환 검사는 입장을 바꿔서, 보편화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허용했을 때, 대중화 됐었을 때의 그 결과를 판단함으로써
입장을 채택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찬반되는 입장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을 토론을 해보고, 그런 식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 한쪽으로만 치우친 대안이 아니라 두 개가 잘 융합이 된 최선의 대안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끝이냐, 우리가 대안만 도출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반성적 성찰 단계. 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얘기했고, 유명한 학자들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어.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 옳은 생각, 그 당시에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경험이 다들 있을 거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수업 영상을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까? 지금 막상 찍으면서 살짝 후회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반성적 성찰하는 기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을 통해 달라진 생각에 대한 반성 및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윤리적 탐구 방법으로서의 도덕 추론. 이거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 3단 논법, 연역법의 추리 방법이죠. 이 추리 방법을 보면 먼저 대전제에는 규범적 차원의 보편화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한 단계예요. 그래서 한 가지 큰 광범위한 도덕 원리를 제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어떤 규범이 들어간 원리를 제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에 관련된 사실을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과 사실 관계를 이 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식 동물 사육, 예를 들면 공장처럼 동물들을 찍어내는 거야. 막 유전자도 개량하고 막 사료도 막 억지로 먹이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다라고 개념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나면 마지막 도덕 판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공장식 동물 사육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낼 수가 있겠죠. 동물 학대하는 행위는 옳지 않아. 근데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야. 억지로 먹이고 억지로 자게 하고 억지로 유전자를 변형시키잖아. 이거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야. 그래서 공장식 동물 사육은 옳지 않아 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이런 관계에서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게 바로 이 도덕적, 윤리적 탐구 방법으로서의 도덕 추론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거나 또 선생님이 설명충 기질이 있어서 말이 너무 많았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조금은 분량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듣기 편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수업은 아니지만 촬영하는 첫 번째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걸 제출했던 친구들은 자기가 틀렸던 부분, 선생님이 썼던 부분과 달랐던 부분들 있지,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뭐 파일로 보내줘도 좋고 아니면 찍어서 보내줘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직 안 냈던 친구들은 여기 그 Q 있고 우리의 삶이 계약과 법의 이행으로만 이루어져도 될까? 이 부분의 답과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쭉 답을 다 알려줬어요. 이 부분의 답을 열심히 채워서 사진을 찍든지 파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보낼 때는 1대1 채팅으로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